시청자 비평 플러스에서 YTN을 들여다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양국의 봉쇄와 역봉쇄 조치 속에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민간 선박들은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HMM 소속의 우리나라 선박 나무호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당한 것이 확인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제정세 불안 속에 관련 이슈 어떻게 보도됐는지 오늘 뉴스 리뷰와이에서 살펴봅니다. 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시청자 톡톡와이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보리입니다.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인데요. 다만 이를 악용한 스미싱 문자와 보이스피싱 시도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의 경우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와이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 리뷰와이 시간, YTN의 이란 전쟁 보도, 최근 파장이 컸던 이슈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반유미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실장입니다. 먼저 나무호 보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선박들의 사고 소식, 국적을 불문하고 비중 있게 보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해진 나무호 사고 소식은 처음엔 우리나라 선박이란 점에서 피격이 확인된 뒤엔 외교 안보적 관점에서 관심이 쏠려 집중적인 취재와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관련한 YTN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종전 협상 논의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분위기 전환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5월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의 화재 소식이 전해지며 피격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긴장이 더 이어졌는데요. 지난 10일 속보를 통해 나무호 기관실 화재가 외부 비행체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정부 합동조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 조사단이 나무호에서 일어난 기관실 화재는 외부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상의 비행체 2기가 HMM 나무호 선미 좌현 평행수 탱크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2차례 타격하였고 타격으로 인한 충격 후 진동을 동반한 화염 및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YTN은 정부 합동조사단 브리핑을 생중계하는 동시에 보도를 통해서 전문가 해설을 연결해 이번 조사가 갖는 함의를 빠르게 짚었습니다. 단순 화재 사고로 여겨졌던 사건이 외부 공격에 의한 해양 안보 문제로 전환되면서 향후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 대응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나무호 사고가 처음 전해질 때 함께 자주 언급됐던 게 프로젝트 프리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군사작전인데요. 나무호 사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특정해 이 작전에 참여를 압박했습니다. 군사작전과 국제 외교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부분이라 현실적 파장까지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보도도 함께 살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은 단순한 군사 대응을 넘어서 해상 질서와 동맹구조 재편까지 염두에 둔 복합적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보도 역시 단순한 작전 소개에 그치지 않고 그 전략적 의도와 파급력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분석하는지가 중요하겠는데요. 프로젝트 프리덤이 내세운 구출 명분 이면에 어떤 협상 전략과 외교적 계산이 담겨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짚어낸 보도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고한 선원들을 안전하게 빼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방해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인도주의적 구출 프레임은 이란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란이 선박 퇴거를 막으면 민간인을 인질로 잡는 반인도적 국가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이 성공할 경우 이란의 유일한 카드인 해협 봉쇄가 사실상 무력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전의 전략적 기대 효과와 현실적인 위험, 즉 이란의 반발 가능성, 동맹국 대상의 파병 압박 등 현실적인 변수를 함께 다뤘는데요. 프로젝트 프리덤의 본질적인 목표를 비롯해서 기대 효과와 위험 요소를 함께 제시해 시청자가 사안을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프로젝트 프리덤의 실효성을 비판적으로 검증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에 의한 납포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어떤 선박도 선뜻 위험을 감수하진 않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If the risk is so high that it means that the insurance premium is so extremely high that it doesn't make economic sense to continue trading in that way, then those companies won't trade. 전문가들의 회의적인 시각을 적극 반영하면서 작전의 실제 수행 가능성과 국제 정서에 미칠 파장을 함께 짚었는데요. 전략적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이면에 놓인 현실적 제약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각국의 언론들을 지금 주목할 수밖에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또한 지금 계속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전략과 전술, 관련 정책 등을 직접 얘기하고 있는데 잦은 번복과 쉽게 이해하기 힘든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고 국제적 불안감도 키웠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전쟁의 출구가 논의되는 동시에 돌발 변수와 파장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한 보도는 상당한 양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간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먼저 미 이란 전쟁 관련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전황과 외교의 흐름을 가늠하는 주요 변수처럼 다뤄지고 있습니다. 실제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보니 YTN을 포함한 다수의 언론 역시 관련 발언을 속보의 형태로 전달하거나 그 의중을 분석하는 보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YTN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속보 형태로 전달하되 발언의 배경과 국제사회의 반응을 짚는 분석 보도와 대담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 지표를 통한 검증이 이루어진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4월 공급업체 인도 실적이 악화해 원자재 투입 가격 등의 물가 지수는 84.6으로 4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란 전쟁발 인플레이션 충격이 현실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Inflation has moved up recently and is elevated relative to our 2% longer run goal by the significant rise in global oil prices that has resulted from the conflict in the Middle East. 보도에서는 제조업 지수와 인플레이션 우려, 에너지 위기 가능성 등을 함께 짚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가 실제 경제 상황과 얼마나 괴리돼 있는지를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 검증해 주었습니다. 지표라는 실증적 근거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보도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청자들이 실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 자체를 비평의 대상으로 삼은 보도도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스타일은 예측 불가능성을 무기로 상대를 흔드는 이른바 광인 전략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선 이 같은 전략이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협이 반복되고 표현 수위까지 점점 높아지면서 상대가 실제 행동이 아닌 정치적 수사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발언 내용만이 아니라 정치적 전략과 화법까지 비판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보도였습니다. 이번 보도를 비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실시간 발언이 속보 형태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언론의 맥락 분석과 검증, 비판 역할 역시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YTN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어떤 기준과 거리감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연설이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입장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요. 또 잦은 빈도로 SNS를 통해서 글을 올리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 이제 벌써 2달 반이 지났는데요.
전쟁이 장기화하고 또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양태를 띠면서 트럼프의 발언 횟수도 늘고 있는데요. YTN도 다른 언론들처럼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을 모두 주시하고 기사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전쟁의 주요 국면마다 중요한 메시지를 함의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트럼프의 거의 모든 발언을 곧바로 속보로 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검증이 필요한데요. 그가 던지는 메시지야 이제 기자가 잘 파악해서 전하면 되지만 트럼프의 발언 속에 아주 자주 가짜 정보와 가짜 뉴스가 등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한미군 수를 부풀리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거의 2배로 이제 부풀리고 있어요. 주한미군 한 28,500명 정도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45,000명이라고 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YTN 특파원이나 국제부 내근 기자들은 해당 발언을 설명하면서 항상 꼭 오류를 짚어주고 있는데요. 물론 트럼프의 발언 가운데 팩트인 것도 많습니다. 또는 팩트로 추정되는 것도 적지 않은데요. 기사를 쓸 때 팩트와 가짜 팩트를 잘 가려서 써야 하는데요. 트럼프의 발언을 비판적 관점에서 소개할 필요성도 물론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트럼프가 거짓말을 하는 데는 그의 이제 기억력에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가짜 팩트를 늘어놓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한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허구를 늘어놓는다. 뭐 이런 설명인 것이죠. 트럼프 발언을 자주 기사화하다 보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걸러서 듣거나 봐야 하고 또 틀린 부분을 정정해야 합니다. 또 가짜 팩트를 내세우는 의도를 간단하게라도 설명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발언 보도의 중요성 그리고 언론의 검증 책임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시청자의 오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관계를 교차 확인하고 또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모습들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외신 인용 보도가 늘어나면서 정보 출처와 보도 균형성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최근 보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려는 시도로 확인할 수 있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해방 프로젝트 선언 이후 미 군함 피격 사실을 알린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몇 시간 전 덴마크의 세계적 해운사 머스크가 미군의 발표를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미국 자회사 소속의 차량 운반선이 미군의 호위 아래 호르무즈를 통과했다는 건데요. 이 선박은 중동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에 발이 묶인 미국 선박 5척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입장이 엇갈리는 대목에서 덴마크 해운사의 공식 발표를 추가로 인용하면서 사실관계를 교차 확인해 주었습니다. 상충하는 정보가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공식 발표만을 따르기보다 복수의 정보원을 활용해 사실성을 높여주었습니다. 그 밖에도 흩어진 정보를 정리하고 사안의 의미를 짚어보도록 한 대담은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강압 외교를 잘못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게 그대로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핵을 포기하는 선결 조건이 되면 우리가 이걸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강압 외교라고 하는 것은 당근과 채찍을 같이 쓰면서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안을 받는 겁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 농축 우라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뭘 안 주겠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협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강요죠. 해당 대담은 이미 여러 보도와 대담을 통해서 알려진 일반론적인 해석을 반복하기보다는 전문가 관점의 차이와 질문의 방향성을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전략이 실제 외교적으로 어떤 효과와 한계를 가질 수 있는지, 또 이란의 시각에서 한국의 외교적 위치와 역할까지 함께 짚으며 논의의 범위를 넓혀주었는데요. 미국 중심의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과 중동 관계까지 함께 바라보게 해 주제에 대한 관심을 높였습니다. 다만 일부 대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의도와 협상 전략을 해석하는 데 집중하면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다소 피로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압박용이다, 협상용 메시지다, 수위 조절이다, 경고성 발언이다와 같은 식의 해석이 반복되다 보니 발언 하나하나의 행간을 읽어내는 흐름이 길게 이어졌는데요.
전황 변화나 국제사회의 실제 반응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 분석에 무게가 실리면서 대담의 긴장감과 몰입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전쟁 상황처럼 빠르게 변하는 사안일수록 정치 지도자의 메시지 해석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균형감 있게 배치해 대담의 흐름과 몰입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Y10에서는 대담에서 특정 관점의 해석이 반복되지 않도록 질문의 방향과 정보의 흐름을 어떤 기준으로 설계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이란 전쟁 관련 이제 출연 패널은 이란 전문가, 그리고 국제 정세 전문가, 그리고 국방 전문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간혹 유가와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을 들어보기 위해서는 경제 전문가도 섭외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방송 출연 경험이 많은 패널들이기 때문에 이제 각자의 관점이나 뭐 성향 등이 편집분에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공유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란 출연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이제 출연 풀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되도록이면 일일 2차례 이상 출연하지 않도록 해서 자연적으로 해석의 관점이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정 패널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경도된 입장을 내놓을 경우에는 이제 편집 부장들끼리 이제 내용을 공유하면서 섭외 자제 또는 섭외 중단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질문의 방향이나 정보의 흐름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Y10도 내부적으로 각별하게 조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간혹 이제 처음 출연하는 패널의 경우에는 첫 방송 후에 이제 담당 편집부장이 그 패널의 관점뿐만 아니라 오디오와 비디오 등 방송 적합성 여부도 공유하면서 계속 출연을 시킬지 말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균형성 유지에 대한 약속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란 전쟁을 둘러싼 혼란스러운 국제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사실인지 차분히 검증하고 그 파장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제 정세를 깊이 있게 전달하며 국민의 안전과 삶의 문제까지 함께 짚어주는 보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의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방송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중동 전쟁의 영향을 단순한 국제 정세 차원을 넘어서 우리 기업과 지역 경제의 문제로 연결해 설명한 보도를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 꼽아보았습니다. 전쟁의 영향을 유가나 물가와 같은 지표에만 가두지 않고 공급망과 투자, 나아가 지역 일자리 문제까지 함께 짚어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는데요. 끝으로 국제 분쟁 보도를 지역 경제와 산업 현장의 문제로 연결해 취재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기업 관계자들이 호소했던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전쟁의 여파가 우리의 지역 경제 그리고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 보도였는데요. 현장 상황을 전한 김근우 기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란 전쟁이 터지고 나서 계속해서 이 주변 지자체나 이 기업 같은 곳들에 연락을 돌리면서 이제 어떤 피해가 있고 어떤 부분이 피해가 계속해서 누적돼서 앞으로 점점 더 이런 부분이 힘들어질 수 있다 같은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 역시 이 과정에서 이제 지자체에 연락을 돌리다가 체결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이 MOU를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했던 리쇼어링 사업이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취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에 비해서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굉장히 약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지역의 플라스틱 기업들을 만나보니까 완제품을 만들지 않고 소재라든지 이 비즈 형태로 가공하는 이런 하도급 업체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기업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어찌됐건 정부 입장에서는 나프타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려면 우리가 쓰는 페트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종량제 봉투 이런 국민들의 일상에 굉장히 밀접한 곳으로 원자재들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은 B2B 업체들은 정말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 펀더멘털이 약하고 이런 하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비수도권 기업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제가 취재를 하면서 더 강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뉴스를 보다 생긴 궁금증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톡톡 Y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올림픽대로 진입 교차로가 차량으로 꽉 막혔습니다. 우회전 차량이 길게 늘어서자 하나둘 옆 차선에서 끼어드는 차량이 나타납니다. 경찰 단속에 꼼짝없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11월 3일부터 최근까지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로 적발된 건수는 2만 3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정체 구간에서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한 경찰의 불시 단속 현장을 보여준 보도였는데요. 끼어들기를 포함한 5대 반칙 운전 행위들에 대한 범칙금, 과태료, 벌점 등도 설명해주면 경각심을 높일 수 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도로 위에서는 순간의 이기적인 행동이 남에게 큰 피해를 주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도로 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5대 반칙 운전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5대 반칙 운전이란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끼어들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5대 반칙 운전의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먼저 새치기 유턴은 앞서 대기 중인 유턴 차량을 무시하고 뒷차가 먼저 유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앞차의 진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사고 위험을 높이고 교차로 질서를 흐트러뜨리는데요. 차로에 진입한 순서대로 신호에 따라 주변 상황을 확인하며 유턴해야 합니다.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더라도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로 교차로 정체의 주된 원인인데요. 앞차가 교차로 안에 멈춰 있거나 신호를 받더라도 교차로를 빠져나갈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진입하지 말고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드는 행위입니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한 만큼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 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 차로로 이동하는 게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 전용 차로를 주행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는 게 필요하며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버스 전용 차로가 아닌 지정 차로를 준수해 주행해야 단속되지 않습니다.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긴급 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을 때에도 경광등, 사이렌을 작동하고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처럼 반칙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꼬리물기는 범칙금 4만 원, 끼어들기는 3만 원, 새치기 유턴은 6만 원,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위반은 6만 원과 벌점 30점을 각각 부과받게 되고요. 비긴급 구급차가 긴급 주행을 할 경우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휴전선 일대에 설치된 200여 개의 GOP에서 경계 임무를 맡고 있는 병력은 2만 2천여 명, 앞으로 6천 명 수준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병력 축소에 맞춰 AI 기반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6회 공군 세계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선 통합사관학교를 도입해 1, 2학년 때는 공통교육을 받고 3, 4학년 때 군별 전공교육을 받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에 따른 조치로 앞으로 휴전선 최전방 경계는 대부분 AI 경계 시스템이 맡게 될 거라고 전했는데요. 보도 내용 중 6회 공군 세계사관학교 통합 도입 방안 등 국방부가 추진하는 방안을 큰 틀에서 소개했는데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과 참고할 해외 사례 등을 덧붙였다면 보도 이해에 도움이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관학교 통합 논의가 가속화된 이유는 최근 지상, 해상, 공중과 같은 기존의 전장 개념을 넘어 인공지능, 드론, 사이버전이 주도하는 다영역 작전이 전장의 핵심으로 떠올라
육해공군의 긴밀한 통합작전 능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관학교를 통합해서 운영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지난 1월 권고한 안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의 육해공군 장교 양성 기관을 통합한 특수목적 종합대학교인 국군사관대를 설치합니다. 국군사관대 아래에는 교양대학, 각군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국방의무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교육단, 국방과기술대학원 등 8개의 단과대 개념이 운영되는데요. 국군사관대 학생들은 1, 2학년 때 합동으로 기초소양과 전공 기초교육을 받고 3, 4학년 때 흩어져 각 사관학교에서 전공 심화교육과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다만 전문성이 강조되는 특수병과의 경우 입학 때부터 전공을 확정하도록 뽑는다는 구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외 국가들은 사관학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캐나다는 가장 적극적인 통합 모델로 꼽힙니다. 1968년 육해공군을 캐나다군으로 단일화하며 교육체계도 왕립사관학교로 통합했는데요. 호주도 1986년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호주 국방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3년간 통합 환경에서 함께 교육받는데요. 다만 졸업 후 1년간은 각군 사관학교로 이동해 실무 훈련을 받으며 전문성을 키운다고 합니다. 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군별 사관학교 시스템을 운영하는 미국은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가 서로 다른 주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데요. 다만 3, 4학년 때 타군사관학교에서 한 학기 정도 생활하며 교환학생 제도처럼 느슨한 교류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전통적 개별 양성 국가들도 이 같은 방식으로 합동성이 떨어진다는 약점을 보완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겠죠.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관학교 통합 추진 과정도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일본 요코하마시에 있는 슈퍼마켓입니다. 저녁 장을 보러 왔는데 물건을 들었다 놨다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식 재료값이 눈에 띄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중동 전쟁에 기름길이 막히면서 연료비와 운송비 등이 오른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가 길어지면 단순히 기름값뿐만 아니라 생활 밥상까지 뒤흔들면서 이른바 먹거리 쇼크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특파원을 통해 중동 전쟁 여파가 일본 밥상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전한 보도였는데요. 일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밥상 물가에는 어떤 영향이 이어질지에 대한 궁금증이 남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일본 밥상 물가가 상승한 것처럼 우리나라 상황도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 3월에는 전달 대비 수입 물가가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국내 생활 물가에도 강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한국은행 2026년 3월 수출입 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에 따르면 3월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16.1% 상승했습니다. 에너지와 석유 제품 가격 상승은 산업 전반의 생산 비용을 높입니다. 농축수산업과 가공식품 제조업, 외식업 등도 예외는 아닌데요. 또한 비료의 원료가 되는 요소와 식물성 유박 등의 수입 가격 상승은 농산물 가격을 자극할 우려가 있습니다. 밀, 옥수수 등 곡물과 사료작물 가격도 큰 폭으로 올라 가공식품이나 축산물 생산 비용도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함께 살펴보면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6%로 3월 2.2%, 2월 2.0%에 비해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수입 물가는 몇 개월의 시차를 두고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에 차례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2022년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석유류 가격이 먼저 크게 올랐다가 2, 3개월 뒤에는 먹거리 가격이 뒤따라 상승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향후 식품 가격 상승 압력이 점차 커질 걸로 보고 주요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밥상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돈 자조금을 활용해 삼겹살, 목살에 대해 5월 말까지 전국 8개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최대 50%까지 할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 시원히 풀리셨을까요? 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YTN의 보도를 되짚어보는 데 있어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보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